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원도 산불 속보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앉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자기소개는 해야죠. 오늘도 변함없이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유채커는 나중에 시간 되면 알아서 나가면 되고요. 오늘 오전 8시쯤 강릉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해안가로 정말 무섭게 번졌죠. 거의 태풍급 강풍이었고 JTBC에서도 오후에 저희가 관련 특보를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서 소나기가 내리고 강풍이 잦아들면서 진화 작업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는 이제 주불이 진화됐다는 그런 속보도 나왔는데 유 실장,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오전까지만 해도 마음을 좀 졸였었는데 지금 이 불이 번지는 상황에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m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이 불었죠. 그래서 헬기가 이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에 이제 바람이 잦아들면서 헬기 3대가 투입이 됐고요. 여기에 강릉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진화 작업이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원도에 따르면 진화율이 95%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자,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는 그런 속보도 조금 전에 이제 들어왔고요. 사실 이제 오전만 해도 산불을 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비관론이 많았고,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이제 산불을 막기가 어려워서 민가에 번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는 그런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기도 했는데, 하지만 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은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면적은 370헥타르로 알려졌는데요. 축구장 20개에 가까운 면적이 불에 탄 겁니다. 시설 피해로는 주택과 이 펜션 등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현재까지는 70여 채가 피해를 본 걸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저희 JTBC에 들어온 이 제보 영상으로도 현장에 좀 매캐한 연기와 그 건물이 전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길이 옮겨갔던 그 유명 관광지 경포 인근의 숙박시설과 상가가 많았던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산불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강릉시는 이 주민과 관광객의 긴급 대피령을 내렸는데요. 현재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인근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현지에 있는 기자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오늘 소나기가 상당히 많이 왔대요. 소나기가 그 양이 상당히 많았고 불을 끄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고요. 오늘 정부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오늘 오후 산불 대응 사항을 점검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한편 강릉 산불이 3단계로 발령이 되면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휘권을 받아서 진화에 나섰죠. 김 지사는 조금 전 산불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불 진화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김 지사는 추후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진태 지사가 이제 골프 연습을 했다는 그런 좀 최근의 논란에도 휩싸였는데 오늘 뭐 상당히 바쁜 그런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고 조금 전인 4시 30분에 김진태 지사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반장들이 운영진들이 얘기했던 대로 주불은 진화가 됐지만 아직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조금 잦아든 상태긴 한데 언제 또 바람이 또 거세게 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속도를 내서 진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련된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뉴스도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도 아주 뜨거운데요. 제가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오늘 오전 강원도 강릉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불이 인근 민가와 해변가로 순식간에 번지면서 올해 첫 소방 대응 3단계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바람이 잦아들고 소나기가 내리면서 조금 전 주불 진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강풍 속 산불, 아들도 공범, 계승은 어디에? 첫 공개 외출, 2연속 동결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 전국에서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고 계셨을 강원도 강릉으로 가봅니다. 강릉 난곡동 4번지 일대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네,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강풍을 타고 불길도 계속 거세고 또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 주변 도로는 대부분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산불에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연기가 넘어와서 시야도 뿌옇고 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워낙 불길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 중계에서 정말 긴박함이 느껴지죠. 이번 불길은 강한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가 이 전신줄을 건드리면서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정말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따라서 소방청은 결국 1시간이 조금 지난 오전 9시 43분 최고 대응수인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전국 소방동원령 2호도 발령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국의 소방차 336대가 이 먼 길을 달려와 속속 진화 작업에 투입됐는데요. 그런데도 불길은 속수무책으로 번져서 민가를 덮치고 경포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목격하셨던 어떤 산불 상황이나 이런 거 혹시 자세하게 설명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차를 타고 있었는데 일단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고요. 그리고 경포는 일단 진입을 할 수가 없고 연기가 진짜 엄청 많이 나는데 이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산불 나지 않는 곳까지 이제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이제 거기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경찰분들도 서 있기 힘들어하시고. 가장 큰 문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에 달하기도 했던 바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태풍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8,000m급 초대형 진화 헬기조차 작업에 오랜 시간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2시간 반 전에 바람이 좀 잦아들자 헬기 3대가 투입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통때는 지역 명소로 꼽히는 경포 해변 소나무숲도 이번 화재엔 악재에 불과했습니다. 소나무숲 같은 경우는 줄기부터 잎까지 전부 다 송진이라는 기름 성분을 다 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 둘러진 곳에 불이 났는데 네. 이게 불이 났으니까는 끓일 수도 없고 기름 성분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네. 특히 잎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잎에 불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아하. 강한 바람을 타고 2km 정도 이상까지 2km 정도 날라서 이상까지요.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불을 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강한 바람을 타고 다시 옆 산으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건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불이 시작된 난곡동 주민 20여 명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 550여 명은 강릉 아레나와 사천 중학교 등지로 대피했고요. 인근 경포초등학교 학생들도 일찌감치 귀가 조치됐습니다. 여기에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대피 규모는 1,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이 산림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70채 넘는 주택과 펜션 등이 모두 타거나 부분 소실됐고요. 산림도 379헥타르 넘는 면적이 탔습니다. 이 정신없이 대피해서 겨우 한숨을 돌린 주민들은 앞으로가 막막할 따름입니다. 상황은 여기는 불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날아와갖고 붙었어요. 붙어갖고 일로 좀 번진 거예요. 갖고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몸만 나왔어요.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또 저는 세입자거든. 세입자라 막막합니다. 네, 강릉 일대 문화재도 비상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전 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인 경포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주변에 물을 뿌리며 방어선 구축에 나섰는데요. 이 만약에 대비해 현판 7개를 떼어내 인근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민속문화재인 강릉 선교장에도 살수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안타깝게 이미 화마를 입은 문화재도 있습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강릉 방해정은 일부가 소실됐고 이 경포호 주변에 있는 정자죠. 상영정은 전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 중앙과 지역 정치권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 산불 당시 이 골프 연습 논란에 휩싸였죠. 김진태 강원지사는 오늘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도 또 국무총리도 직접 지시를 내리며 현장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다행히 오후에 내린 소나기로 오후 4시 반 현재 주불 진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요. 모두들 마지막까지 안전을 조심하면서 완진까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 소방청, 군, 경찰, 지자체 등 모든 일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산불을 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일몰 전까지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강릉시에서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진압 인력 등의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픽은 아들도 공범입니다. 지난 2월 큰 논란을 일으켰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하고는 뭐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때 재판부가 내세운 유죄 판단의 근거, 아들 병채 씨가 곽 전 의원과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병채 씨를 기소하지 않은 걸 두고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아들도 50억 원 뇌물수수의 공범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진행한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 병채 씨한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피의자로 입건도 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를 했지만 다른 곳에 밀려서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는데 곽상도 전 의원이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면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에는 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그리고 호반건설이 들어간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총 3곳이 응모합니다. 호반건설은 이 하나은행을 회유해서 화천대유와 이른바 손절하고 사는 컨소시엄에 합류하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여기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입김이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아들 병채 씨의 이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으로 받았다는 거죠. 두 사람은 구분적으로 안 되지. 곽상도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들한테 배당을 했지.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도둑세 내고 가져가야죠. 실제 아들 병채 씨는 이 세금을 떼고 25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뇌물을 퇴직금으로 가장한 데 대해서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곽 전 의원 부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픽은 계승은 어디에?로 가져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외교 청서 2023년판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서에는 작년 5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강제동원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했다면서 지난 3월 우리 정부에 배상한 발표도 언급했는데요. 당시 하야시 외무상은 이런 입장을 내놨죠. この機会に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をします。 그런데 지금 들으신 이 입장이 이번 청서에서는 빠졌습니다. 더욱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기술하기도 했는데요. 한술 더 떠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곧바로 항의 성명을 내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했습니다. 네 번째 픽은 첫 공개 외출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대구로 내려간 뒤 처음으로 공개 외출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는데요. 통일 대불전을 참배하고 의원 큰 스님과 점심 식사와 차담도 가졌습니다. 의원 큰 스님, 우리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를 하신 게 절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수백만 명이 비선 실세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총선을 1년 앞둔 오늘 행보에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요. 유영하 변호사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씨,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만납니다. 네, 마지막 픽은 경제 소식입니다. 2연속 동결인데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2번 연속 3.5%로 동결했습니다. 이 4%대 초반까지 떨어진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기와 금융 불안 등을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이로써 22년 만에 가장 큰 1.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이었는데 일본의 이제 외교청서가 공개가 되면서 또 윤석열 정부로서는 또 부담이 하나 더 커진 셈이 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저희가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초등학교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고 또 오늘 외교청서에서 여러 가지 뭐 사항을 아까 이제 유채커가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또 왜곡을 이어갔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본의 뭐 성의 있는 입장 현재로서는 좀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어떻게 이 난국을 좀 풀어갈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자칫 독도 문제를 일본이 한일 간의 현안으로 좀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그런 또 좀 우려 섞인 시각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외무상 때부터 독도에 끈질기게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고, 오늘 외교청서에 관련 내용이 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또 상당히 또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까 이제 50억 클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속보를 짚어봤는데 오늘 국회 쪽에서도 속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이번 수사가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니까 검찰이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특검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는데 야당 단독으로 특검 법안을 의결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뇌물 제공 행위, 또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 자금과 관련된 불법 행위 등을 명시했는데요. 또 특검 임명 권한을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부여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법사위 소위 위원 3명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에 의결 전에 퇴장을 했습니다. 위원들은 특검 수사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또 특검 추천 권한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준 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아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법안 소위는 통과를 했지만 이 법사위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표결에 붙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 또는 본회의 차원의 이 패스트트랙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박홍우 원내대표는 따라서 오늘 이제 50억 클럽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다시 언급하면서 정의당을 향해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조금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네, 정확히 이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당국의 발표는 없었는데 강릉 산불 현장에서 사망자 1명이 발견이 돼서 신원 파악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글쎄 아직 이제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좀 입장이고,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추가로 해보면요. 아까 이제 그 박근혜 씨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제 대구 귀향 후에 첫 공개 행보를 오늘 했잖아요.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는데 지지자와 불자 한 300여 명이 몰려서 상당히 좀 북적북적됐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렸고, 아까 유채커가 다음 주에 김기현 대표를 만난다고 했죠. 그렇죠? 아, 예. 네, 다음 주에 예, 맞습니다. 만난다고 했는데, 네.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박근혜 씨를 동행을 했는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지금 여당 지도부급 인사와 공개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상당히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직 대통령 MB 역시 첫 외부 행보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전직 대통령이 근데 총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관련된 움직임을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50억 클럽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국민의힘이 이제 오후에 의총을 열었는데 이제 관련된 다른 속보 하나 추가로 나온 거 얘기를 좀 하면요.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모레 13일에 재의결하기로 지금 당내 의견을 모은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오늘 의총에서 부결을 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다는 그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또 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출석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다른 이제 논란의 법안인 이제 간호법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권의 움직임도 좀 짚어봤고요. 유체커 가골은 오늘의 원픽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전국 소방차 300여 대 달려갔다. 태풍급 강풍 속 강릉 산불 비상.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죠. 국가안보실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입장을 오늘 새롭게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다며 한미 양국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밝힌 거죠. 민주당은 미국 측에 도청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느냐라고 물었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 넘어가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권의 공방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일치하고. 최근 미국 정보기관에서 작성한 걸로 의심되는 문건이 온라인상에 퍼졌죠.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서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한 게 아니냐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접 나서 위조다 정리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동맹을 통해서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조가 됐다는 공개된 정보, 이 상당수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다르게 해석하면 전부는 아니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김태호 1차장은 짧은 답변만 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건에서 한국 관련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않습니다. 네. 글쎄요, 과연 양국의 견해 일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진 걸까요? 미국 백악관 아직 문건들에 대해 확인 중이란 입장을 밝혔죠. Is it your assessment that at least some of them are authentic? We know that some of them have been doctored. I won't speak to the validity of all the documents, the ones that that don't immediately appear to be doctored. We're still working through the validity of all the documents that we know are out there.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도청한 거냐는 질문에 신의와 성실만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What I would start with by saying is that our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Our commitment to the ROK is ironclad. Again, we have a very deep relationship and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I know. 도청 논란이 크게 번진 건 문건 속에 담긴 구체적인 대화 내용 때문이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놓고 나눈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김성한 전 외교안보실장하고 그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하고 그런 대화를 실제로 나눈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장소에서 대통령실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인지 아니면 통화 내용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죠. 대통령실이 실제로 확인을 했죠. 그런데 김 전 실장의 설명이 조금 애매합니다.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부라고 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전부 뭐 우리 프랑스나 이스라엘처럼 이거 교란 정보다 역정보를 제공한 거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딱 정했으면 되는데 프랑스는 프랑스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이라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죠. 이스라엘의 경우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법안을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반정부 시위를 부추겨 반대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꽤나 민감한 사항들인데요. 프랑스와 이스라엘 정부가 즉각 부인하고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의 해명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대화 내용보다는 장소에 방점을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산 청사 내부에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일축을 했습니다. 다만 핵심은 장소가 어디든 도청이 실제로 이뤄졌느냐 여부겠죠. 만일 알겠습니다. 도감청이 됐다면 나와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됐을 가능성도 있죠.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비화폰을 미국 정보당국이 의도적으로 뚫었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양국 국방장관의 견해가 일치됐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미 정보기관의 도청이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했습니까?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있을 수 없는 보안 참사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용산 집무실로 이전을 해 도청이 이뤄졌다는 민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으며 시선을 돌렸는데요. 보안 문제에 있어 청와대가 취약하냐, 용산이 취약하냐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과거에 분산대에서 본청 대통령이 계시는 그곳이 위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속동들은 좀 취약했거든요. 현재 그 용산 지역은 사실 미군 부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미국의 도청 방식, 레이저, 전파, 위성, 온라인 말 그대로 무궁무진한데요. 보안의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청와대든 용산이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어떤 뭐 도감청 방지 설비를 했다 안 했다도 중요하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도감청과 관련해서는 워낙 앞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의별 기술들을 다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걸 완벽하게 막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방으로서 미국의 신의 성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정치권에선 원래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란 지적도 있죠. 자, 2013년 독일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을 무려 10년 이상 미국 정보당국이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었는데요. Ausspähen unter Freunden, das geht gar nicht. Und zwar gegenüber niemandem. Das gilt für jeden Bürger und jede Bürgerin Deutschlands.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 외국 정상에 대한 도감청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상들만 빼고 도청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미국이 도청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동맹보다 앞선 국익, 경제적 요인도 큽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과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어떤 큰 사업을 놓고 수주 싸움을 벌인다. 그럼 그때도 도감청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정보를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도감청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도청 의혹, 이번 문건 공개로 심증만 있었던 상황에서 꼬리가 잡혔죠.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아니더라도 이를 한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보 활동에 갖고 있는 그 특이사항, 그러니까 그 정보 활동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매교적으로 공개적으로 뭐 언급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공개적으로 언급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하실 거다. 오히려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항해하면서 어떻게 동맹국한테 이럴 수 있냐.
따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협상에 좀 이 사건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문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할 숙제가 있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 이번 도청 논란이 머쓱했는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언급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죠. We have a very deep relationship and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I know that President Biden and Secretary Blinken and the First Lady are looking forward to hosting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and partners. 윤 대통령,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쪽이 입 닫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계산 똑바로 하자고 그러니까. 네. 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아까 이제 조민트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또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파장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아주 명확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인정을 안 했고, 아까 뭐 얘기했던 대로 이제 동맹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맹이 굳건하다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피해가는 그런 발언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좀 흐지부지된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죠. 스노든은 결국 이제 러시아로 망명을 해서 작년인가요? 러시아 시민권을 얻었다는 그런 소식까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떠나면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한미 간에 상당수 문건이 이제 위조됐다는 쪽으로 거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졌는데 오늘 정치권 여야도 상당히 뜨거운 설전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는 바람에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그 논리를 펼쳤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당시 지적했던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실 보안이 너무 허술해서 국가 안보와 국가 안위에 큰 허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렸고 이번에는 미 국방부 도청 정황까지 불거진 것입니까?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해서 이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외교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용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묻지마 반미 선동을 멈추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은 도청은 없었고 또 문건은 위조됐다는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통령실의 입장 또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지적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오랜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된 정보가 위조됐다거나 대통령실의 정보 보안은 확실하다, 이런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근본인 상호 신뢰를 위해서도 우리 정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확실히 제기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방국인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당당한 태도가 필요한 때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자체 조사보다는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에서 관련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면서 추후에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도청 여부에 관해선 한미 간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추가할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제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서 이제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게 이제 한미 양국의 평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에 가서 입장을 전달할 게 없다라는 또 그런 입장도 내놓기는 했죠. 자, 아무튼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국내 정치권의 논란은 뭐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 클럽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발언과 관련된 몇 가지 좀 속보가 들어왔네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도청 의혹과 관련된 대답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한테 관련 질문을 이제 외신 기자들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외신 기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인 외교 접근법이라면서 이 사안별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조사 그리고 국제연대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역시나 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 포용적인 다자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 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여기에 중국과 아세안, 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외교 분야는 아니지만 오늘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고, 특히 이제 주변 인물의 연이은 사망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이 좀 많이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그들의 사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또 본인에 대한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이 300번 넘게 진행이 됐고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조금 전 진행된 이재명 대표 이제 기자간담회 소식까지 전해봤고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보실 한미 상당수 위조 일치, 야당 도청 없다 확인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죠.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인데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현재 발표되는 여론상으로는 정권 견제론이 일단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힘 김기현우 소식,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까지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정확히 총선이 이제 1년 남은 날이고 유정화 실장이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있을 거예요? 예, 계속 있어야죠. 있어요. 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내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총선 결과를 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결과가 궁금합니다. 일단 총선 1년 전 여론은요. 어제 SBS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면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이 36.9%, 또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여론은 49.9%였습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했죠. 성향별로 좀 보면요. 중도층에서 이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이 60.8%로 거의 더블 스코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비율 바로 이 회색 그래프입니다. 34.7%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중도층과 무당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총선 승리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당의 지지율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국정을 이끌어가느냐가 좌우할 테니까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금 같은 방식이라든지 이걸 계속 유지하면 그거 여소야대를 뒤집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내년 총선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집니다. 과거 총선 결과를 좀 보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있었습니다. 정권 안정론으로 선거를 치렀던 여당의 손을 보시다시피 압도적으로 들어줬는데요. 그때는 이 외부 악재인 코로나가 이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었죠. 19대와 20대는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말기에 치러졌습니다. 20대는 야당의 승리였고 이제 19대는 여당의 승리였는데요. 정권 말기에 있었던 19대 총선에서 여당이 이겼던 이유, 당시로서는 미래 권력이었던 박근혜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서 이명박 정부와 선을 분명히 그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면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 자체를 윤심 전당대회로 치렀죠. 내년 총선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평가를 받겠다. 이런 전략을 이미 세운 상태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수 있는 대표로 저 김기현을 선택해 주실 것을. 네,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 보셨죠? 지금은 여당의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를 잘 보필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합시다라는 걸로만은 총선을 치르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당장 지도부가 불출마 선언을 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고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근데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을 딱 하고 자 지금부터 물갈이 공천하자. 그런 비상 상황이라도 만들고 대처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네, 대규모 물갈이 공천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지난주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좀 보시면요.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학용 후보를 제치고 대구 출신인 윤재욱 의원이 당선이 됐죠. 이게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이 강세인 PK, TK 지역 의원들이 이 물갈이 여론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원내 일로 당 대표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단디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우리 의원님 리스트에 동그라미 세모 꼽혀한 리스트를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총선을 생각한다면은 수도권 원내대표를 한번 선택해가지고 반전의 계기를 한번 만드는 선택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내공천에 누가 더 도움이 될까를. 그런데 만약에 이 물갈이가 됐는데 검사 출신으로 된다면 어떨까요? 김기현 대표는 윤심과 가깝고 결국 내년 공천 윤심에 좌우될 거다. 이런 점에서 검사 수십 명 공천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당장 사표 쓰고 출마할 가능성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요. 그보다는 이미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요직의 검사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죠. 그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출마 예상자들의 이 실명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당 지도부는 괴담이다, 찌라시다 일축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검사 공천이라는 이 어떠냐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건 찌라시다. 찌라시다?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공천의 파동을 겪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찍어 누르기 공천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을 다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내 친윤계에서는 검사 출신이라고 무조건 막는 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 출신 이러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다 법조 출신이거든요. 네. 법조인 출신이 있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고요. 네. 문제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 출신이라고 되고 어디 출신이라고 안 되고 이건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사 출신이자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계속 나오는 것도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좀 부담인데요. 당 지도부가 계속 선을 긋고 있지만 이 한 장관 차출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이 자꾸 포착되기 때문인 듯합니다. 지난 6일 부산 만찬 직후 사진을 다시 보시면 한 장관은 이 줄 서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윤 대통령 옆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인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법무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 주무부서도 아닌데 거기는 왜 갔느냐 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밥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술도 잘 못 마시는데 거기를 가 있어. 왜 그 실세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도열해 있지 않고 그 마치 같이 사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을까? 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 친윤계 이용 의원은요, 이 사진이 찍힌 배경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시민들이 찍은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갖고 찍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어떤 전문 사진 기자 같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포착해서 찍은 것이라는 어떤 의미로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일부러 대통령이 그다음에 장지현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이렇게 세 명이 포착한 것을 일반 시민이 찍었다는 것은 좀 저는 좀 안 맞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당 자체의 문제도 있죠. 김기현 대표 체제 한 달 하고 이제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억에 남는 건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들인데요. 5.18 정신을 폄훼하면서 당내 강성 지지층에 기대거나 황당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죠. 김기현 대표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보다 엄격하게. 네, 그런데 당내에서는 당신 100%로 이 전당대회를 치를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럴 줄 몰랐냐고. 당원 100%로 뽑으면 그런 사람들 뽑아놓고 인정해가지고 최고위원들 막말하고 실언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민심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러는 건 참 보면 답답하죠. 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천하 용인까지요. 당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당의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국정 안정보다는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겠다 이 여론조사 민주당에서는 반길 만한 내용이죠.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실점 요인이 됐던 외교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신 기자들 만나서 외교 관련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조사, 국제연대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대표 역시 안심할 상황만은 아니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연루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 대표 측의 입장이지만요. 거듭되는 검찰 수사, 또 진행 중인 재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총선 전 용퇴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인가 이게 뭐 처음에는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을 것처럼 다 여겼는데 이거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지지부진하게 좀 시간을 끄는 것 같은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말고도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니까 연시에 뭐 잠깐 물러나는 가능성이 아직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당내에서는 이재명 용퇴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박용진 의원은 방탄정당 프레임으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는 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대표가 더 이상 당이나 의원들 뒤에 숨어서는 안 되고 지도자답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집안 문제로 귀국을 했죠. 관심이 쏠렸는데 이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피해가는 답변을 하니까 오죽했으면 뭐 젊은 기자들이 미스터 엄중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거기서 오는 부담을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정치도 되게 어렵죠. 네, 내년 총선 물론 사령탑도 중요하겠지만요. 구체적인 인물 경쟁도 중요하죠. 물갈이 혹은 쇄신이 가능할까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총선 1주년을 맞아서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이 30대 청년 소방관이라는 타이틀로 민주당에 영입됐던 오영환 의원인데요. 불출마 선언을 한 오 의원은 4년 뒤에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오만함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 의원은 이 본인의 선언이 개인 결단이고 민주당에서 추가 불출마 선언이나 물갈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여야 정치권을 비판을 했는데 이 화제 인물과 직접 통화를 해보는 유 실장의 그와 나의 전화 통화 그나저나 코너에서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영입 인재로서 들어오셨을 때 포부가 크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혹시 이루신 것 같은지 점수를 매겨주실 수도 있을까요? 국민의 화재 안전, 생명 안전과 관련된 입법과 제도 개선의 목표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벌써 이뤄냈어요. 다만 그것만으로 과연 충분했는가, 충분하지 않았고 한계를 느꼈기에 그만두는 입장에서 딱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 정부니까 야당이 제안한 것은 반대하고 보는 현재 그런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방역관리법은 애초부터 그렇게 반대하고 있다고 쳐도 간호법이나 의료법 이런 것들은 여야가 합의했던 안들이고 야당이 먼저 주장을 하는 것은 반대부터 하고 야당에게 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먼지털이식으로 무조건 깎아내리고 흠집내는 것이 목표가 되는 인사청문이라는 것을 우리들 정부일 때도 느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상대를 흠집내기 위해서 하는 정치가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지지자들도 상대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주 척결의 대상, 경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과거 국회에서 볼 수 있었던 극적인 감동적인 대타협이라든지 서로 통 큰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사라지고 있는 지지자들 간격도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젊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나이를 떠나 오로지 대한민국 소방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으로 일을 했고 안전 문제만큼은 여야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관심 갖고 또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른 수험생들과 동일 선상에서 어떤 분야든 제가 1급 응급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9급 분야의 시험을 치든 아니면 소방 직렬의 시험을 치든 과거 소방관 근무 경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딱히 없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마도 내년 총선을 이끌게 될 이 두 사람 중에서 내년 오늘 웃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그 과정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정 안정보단 정권 견제, 여론조사 받아든 김기현호 위기, 민주당의 개혁과 쇄신은? 네, 오영환 의원의 이제 갑작스러운 용퇴 선언, 586 용퇴론으로 다시 번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당내 관측도 있는데 일단은 개인의 판단이다라는 점을 좀 이제 강조하고 있고 우상호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두 번째 총선 불출마 좀 선언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파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추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이틀째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까 잠깐 봤는데 어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 나흘간 진행되는 그 상황인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현재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이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꿀지 아니면 또 이제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일종의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은 국회가 비토크라시의 전당이 됐다. 그러니까 이 반대만 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박재우 의원도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는 여당,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치면 이길 수 있다는 야당, 이게 무슨 정치냐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전원위는 20년 전인 2003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난상토를 벌인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의원들은 전원위 초반엔 200여 명이 참석을 했지만 점점 인원이 줄면서 어제 회의 끝 무렵엔
60명 남짓만 남았습니다. 오늘 둘째 날 전원위 역시 의석 곳곳에 빈자리가 보였는데요. 전원위에 올라온 안건 3개는 모두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죠. 다만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10% 감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정치 양극화가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여야 정치인들의 의견이 일치했는데 지금 조민태가 얘기했던 대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조금 좀 보기 그렇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이른바 무당층의 비율이 아주 높은 게 눈에 많이 띄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민주당은 30.8%, 국민의힘이 28%, 또 지지정당이 없다는 사람 34.7%였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일까요? 이 정치권에서는 다시 제3지대 출연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김태섭 전 의원 등이 모임을 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모았죠. 제3지대 정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열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이 모임의 제안을 받았지만 참석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윤희숙 전 의원이 이 제3지대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 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두 당이 지금 저 국민들의 혐오감을 저렇게 부추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둘 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국힘 욕을 더 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뭐 이런 얘기 하기도 식상할 정도로 모든 그 초점이 방탄에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지금 시간이 벌써 작년 여름부터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거고. 네. 선거 때마다 이제 제3지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성적표가 그렇게 뭐 쏙 좋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윤희숙 전 의원이 뭐 예상했던 대로 흘러갈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빙부상을 치르느라 잠시 귀국을 했는데 마침 이낙연계 싱크탱크에서 어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대와 공생이란 이름의 싱크탱크인데요. 이 자리에는 홍영표, 윤영찬, 김철민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보수와 진보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팬덤 정치를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했는데요. 이른바 태극기와 개딸이 모두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서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은 유튜버, 특히 무당급 유튜버들과 팬덤, 가짜뉴스와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돼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 중에서 홍영표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이후에 1월 6일 날 의회 의사당을 쳐들어가서 그 미국 의회를 점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보면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이런 극단적인 팬덤 정치,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의 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차출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장관이 총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좀 예측이나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의 이야기인데요. 윤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이 한 장관의 뭐 정계 진출설이 나왔을 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장관으로서 또 행정부의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장관만 하라는 법은 없다. 국무총리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하면 국정 전반을 익히게 되니까 이후에 대통령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70년대생 국무총리 하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내년 총선은 정말 여야가 사생결단을 벌일 뭐 그런 분위기고 1년 안에 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네요. 유 실장이 잘 챙길 거죠? 네네.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권 견제 우위 받아든 김기현호 민주당의 개혁 쇄신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와 본격적으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 사람은 당원도 아니다 이렇게 거리를 뒀죠. 오늘도 전 씨는 다른 당을 창당했고 국민의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기현 대표에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민에서 국민의힘이 이 전광훈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국민의힘의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을 일컫는 건데요. 당내외의 거듭된 지적에 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제야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전광훈 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극단적 언행을 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아닙니다. 마치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이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과 MZ세대의 표심을 공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 전 씨와 같은 아스팔트 극우 성향의 인사들에게 이 당이 휘둘리는 듯한 모습은 역효과를 낳을 텐데요. 그간 애매한 태도를 취했던 당 지도부가 전 씨와 거리두기 강화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 씨를 이사야로 치켜 세웠던 김기현 대표, 어제는 그 사람으로 급을 낮췄습니다.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런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 얘기 한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필요한 때 그 사람 우리 당 당원도 아닌데. 김 대표의 방역 강화 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바이러스는 오히려 대유행을 향해 가는 모양새죠. 전 씨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 들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 정치인들은 공부를 안 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김밥이 옆구리 터진 것 같은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거요. 그러면 전광훈 너는 정치를 하겠냐? 난 정치 안 합니다. 정치 안 하고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여당의 내년 총선 승리는 어차피 자기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200석을 얻고 싶으면 자신과의 거리두기는 포기하라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이래가지고 200석 하겠습니까? 에? 우리의 목표는, 한국교회의 목표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표입니다. 전 씨의 도발 수위가 올라가자 덩달아 발언 강도를 높인 이도 있습니다. 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전 씨의 막말에 비해 김기현 대표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표에게 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거냐고 쏘아붙였는데요. 김기현 대표에게는 200석 만들어준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그런데도 그 사람 우리 당원도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다.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목회자와 페이크 뉴스만 일삼는 극우 유튜버만 데리고 선거 치를 수 있다고 보는가?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건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전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주문인데요. 단호히 끊어내는 게 뭔지 몸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은 총선으로 가는 것보다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정부의 어떤 상징처럼 활동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어서 그런데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한 말도 아니죠. 질문 자체가 덜이다. 그러니까 누굴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원오브 댐으로 다 하면 되지. 아 그래요.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제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어? 방지합니까? 아이고 문제하다. 방지하기 이럴 때 없다. 이제 나 끊읍시다. 아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홍 시장님. 아니 홍 시장님. 아니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 듣고 계시.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홍 시장 이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선보였죠. 김 대표에게도 이 생방송 도중 전화를 끊는 단호함을 보고 배우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김 대표도 자극을 받은 걸까요? 오늘 페이스북에 전 당원을 상대로 경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미 전 씨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더 이상 전 씨와 당을 결부시키려 들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전 목사는 다른 정당을 창당하여 그 정당을 실제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당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전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당과 결부시켜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 언행에 대해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전광훈을 아예 금기어로 설정한 격인데요. 정작 불만은 전 씨보다 홍 시장에게 더 많이 쌓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씨와 관련된 이 불필요한 논쟁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홍 시장을 겨냥한 겁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광훈 바이러스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이유, 이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간 전 씨의 힘이 필요할 때면 은근슬쩍 손을 내밀었기 때문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홍 시장은 이 전 씨의 도움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1,200만 기독교인,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기독자유당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선언합니다. 1200만 전국 기독교인들이 저희 당을 지지해 주시면 반드시 친북 좌파 정권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씨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2019년 이후에는 보수정당과 유대감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던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 씨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죠. 이러다가는 나라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말들이 서슴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셨던 황교안 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대표님으로 세워주시고,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도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뜻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전광훈 바이러스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게 바로 홍 시장과 황 전 대표입니다. 저하고의 문제는 제가 정리를 했고, 또 김기현 그 대표와의 문제도 김기현 대표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일어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전 못 봤어요. 엄밀히 따지면 국민의힘이 전 씨를 손절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전 씨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었죠. 당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집회를 방관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집회에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아니나 다를까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용납하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미래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함께 한 적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걸 굳이 엮으려고 애쓰시는 게 안쓰러워 보일 뿐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손절에 나선 건데요. 전 씨가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국내임 입장에서는 손절일 수 있지만 이 전 씨 입장에서는 감탄 고토였겠죠. 특히 전 씨는 한때 정을 나눴던 홍 시장과 황 전 대표에 대한 악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현재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석을, 그것도 내가 영상을 보니까 뭐 몇 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불가능할 만큼 뭐 수십석을 달라고 했다. 그거 증거를 내놓으세요. 일단 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황교안 대표한테 연세가 좀 드시니까 치매가 오는 것 같아. 자, 오늘은 여전히 국민의힘의 맹위를 떨치고 있는 전광훈 바이러스에 줌인해봤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은 이참에 전광훈 씨와 그 지지 세력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을까요? 밀어내려고 애써도 잘 안 되는 형국인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노래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씨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김기현 대표가 전 씨와 당을 결부시키지 말라는 또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또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시장이 오늘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도 전광훈 씨 관련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 시장은 전 씨를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사람이 설치된 세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또 거기에 빌부터 최고위원이나 당 간부하려고 설치는 사람이 당을 운영해서 되겠느냐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가 본인에게 시정에 전념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으로 황당한 말이다라고 반발했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당 상임고문에 위촉된 건 내가 처음이고, 당 상임고문에 위촉한 건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생방송 라디오 도중에 이제 홍 시장이 전화를 끊었잖아요. 이에 대한 답변도 있었죠. 네, 홍 시장은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 도중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죠. 여기에 대해선 설화 방지 차원에서 끊은 거라고 답했는데요. 다만 인터뷰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놀리고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검사나 수사관이 하는 신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의견이 다르면 다른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인터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중앙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또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들이 영남권에 대거 공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죠. 홍 시장은 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도 검사 정권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검사들이 많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총선에서 지면 이 정권은 바로 레임덕이 온다,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총선인데 여기에 무슨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국민의힘 지도부 전광훈 씨와는 뭐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친윤계 쪽에서는 뭐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 씨는 어제 정치인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내임 200석 서포트가 목표다 등의 발언을 했죠. 국내임 지도부도 폭주하는 전 씨와 이제 확실히 거리 두기에 나섰는데요. 친윤계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내임 김정재 의원은 통제를 받으라는 전 씨의 발언과 관련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당이 아니죠. 당원도 아니고. 그리고 근데 왜 우리 당의 200명 스포트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목사님이 속한 당에 당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뭐 통제를 받으라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언급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뭐 종교인이 됐든 아니면 정치인이 됐든 그 어느 누구든 또 어느 당이든 이게 극단적인 데 의지를 해서 극단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자, 뭐 친윤계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단 뭐 전광훈 씨와 좀 멀리하려는 그런 분위기인데, 한때 전광훈 씨와 정치를 함께 했었죠.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 위원장은 전 씨를 옹호하고 나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문수 위원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개신교인들이 구국 일선에 나선 건 정당하다고 본다면서 이 전 씨를 감쌌는데요. 이 3.1운동 때도 33인 중 16명이 개신교 신자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아서 전 씨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게 된 거다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추진될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자, 관련된 속보도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